제가 보기에 한 5개에서 10개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남들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보세요라고 추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파시면 안 돼요. 일단은 반을 팝니다, 저는. 그럼 변하는 거에서 잡아야 되는데 어떤 기업들을 언제 잡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언제 돈 벌어? 잘 가는 그 주도주 섹터 혹은 그 종목들의 우리 보통 몰빵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더 수익이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사람의 성향마다 이게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어떤 게 더 수익률이 높은 건가요? 네, 이거는 통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종목 10개가 거의 포트폴리오의 95%를 차지합니다. 예, 그 정도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수익률은 굉장히 좋고요. 반면에 이제 집중 투자를 했을 때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아닌 종목들이 막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좀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보통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그래서 80종목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개인 고객 같은 경우는 한 20종목 내외로만 이렇게 좀 압축을 하는데, 그래요? 네, 그래도 그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개인은 그렇다고 20개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개인은 그 퀀트 전략을 개인이 따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40종목씩 네. 들고 가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40종목 개인분한테 많습니다. 왜냐면 그 다 관리가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 한 5개에서 10개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10개가 넘어가고 누가 좋다고 그러면 또 사게 되고 방송 보고 또 사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뒤에 가서 몇 개 종목들은 내가 이거 왜 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는 좋은 습관은 뭐냐면은 뭘 샀을 때 내가 이거를 샀던 포인트 1, 2, 3를 뭐 이유, 뭐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이익 증가 이런 정도로 해서 남들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보세요라고 추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종목이 늘어날수록 그게 반복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주기도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여러 종목 가져가는 거에 제일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어쩔 때는 이유 없이 네이버 카카오가 계속 가다가 이유 없이 엄청나게 빠질 때가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유를 알죠. 네, 뭐 기업 실적이 나쁘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시장의 상황이 변하거든요. 이게 어쩔 때는 성장주들이 올라가고 가치주들이 올라가고, 지출 중요한 이제 금리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멘탈도 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성장주들, 2차전지 소재나 이런 성장주들을 갖고 있으면은 반대 방향에는 그냥 SOL이나 뭐 조선주들도 좀 가져가시고, 지금은 인기 없는데 이러한 경기 관련 주주도 가져가시고 이러면은 한때는 얘네들이 올라가고 또 한때는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사람이 자기 포트에 막 지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래도 순차적으로 해소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 5종. 그래서 책에서 서로 밀고 당겨줄 5종목 법칙 이렇게 잡으신 거군요. 예. 개인은 한 5종목을 들고 가는 게 좋고, 그것이 우리 보통 상관관계가 좀 다른 쪽으로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들고 있다 보면은 갑자기 무슨 뭐라 그럴까요? 악재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우리 1월 달서부터 막 난리 났었죠. 뭐 직원이 횡령 사건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질 때 그냥 갑자기 급락한단 말이죠. 30% 뭐 20%. 뭐 실적이 안 좋아도 그렇고 요즘은. 그러면 갑자기 당하고 놓고 보면 이미 확 빠져 있는데 이때 팔아야 돼? 아니면 이때 버텨야 돼? 이걸 되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거를 여러 방법으로 대응을 해봤는데, 악재가 터질 때는 바로 빠지면서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동시에 알고 있는 악재들이 터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기사 나오는. 근데 안 파시면 안 돼요. 일단은 반을 팝니다, 저는. 반은? 네, 그냥 반은 무조건 터지면? 네, 터지는 날 바로 반을 날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악재를 다 알고 파악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다음날도 빠지고 다다음날도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반 팔고요. 그 나머지 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악재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악재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횡령 뭐 이런 문제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까지 됐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죠.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은
기업의 그 지금 영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에는 앞으로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PR이 10배인데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그런 매출이 잘 나오는지 아마 보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근데 그때도 바로 팔았던 게 맞았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참 알 수가 없네요. 이게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헷갈려 하는 게 예. 그리고 또 들고 있다 보면은 손절을 한다는 게 참 속이 쓰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산 가격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그 찍었던 그 고점, 그렇죠. 그 예. 가격대가 내 가격대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더 못 팔고 조금 올라오면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더 물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50% 정도는 매도하면서 다음 대응을 해보자. 네, 만약 그래서 50%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악재가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50%로 다시 물타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파는 원칙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책에 나오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파는 원칙은 그거 정해놓으면은 사실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네. 매도를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철학으로 써 있는데 세 가지인데 뭐냐. 첫 번째는 이제 목표 주가에 다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은 이제 팔아야겠죠. 근데 이제 개인분들이 그걸 아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주가를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는 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잘못 봤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을 가지고 가정을 놓고 거기서 목표 주가를 구하는데 가정이 틀린 거죠. 그냥 손절합니다 그때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좋은데 이 부분은 좀 활용하실 만한 게 새로 좋은 종목을 찾게 되면은 기존에 뭐 20% 더 오를 것 같아도 50% 오를 종목을 찾으면은 그거를 줄여가지고 그쪽으로 가면은 계속 포트폴리오도 선순환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종목을 찾는 작업도 할 수 있고 이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분들이 제일 좋게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 보시는 것보다는 기업의 사이클이 그 산업의 사이클이 언제 둔화가 될 거냐 이거를 좀 잘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클의 둔화를 언제 지점에서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수익률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업이 사이클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 뭐 피크아웃 논란이 있자마자 바로 뭐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되는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서 그 정보를 캐치하는 게 좋은 것인지. 네. 사실 이제 오늘 뭐 1시간을 녹화한다 그러면 이게 이 파트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이거는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기관 투자가들이 유리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먼저 이제 잡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독과점적 구조고 이런 것들은 뭐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그럼 변하는 거에서 잡아야 되는데 어떤 기업들을 언제 잡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증설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증설하는 기업. 그리고 증설하는 기업은 그냥 뉴스 검색을 하셔서 업종마다 보셔도 되고요. 뉴스 열심히 보셔도 나옵니다. 스판덱스도 증설하고 2차전지 소재도 증설하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증설하는 기업은 무조건 파지티브하게 보시는데 그 다음에 바로 연구하셔야 될 부분이 이 증설하는 게 초과 수요가 나와서 증설을 하는 건데 이게 장기적인 수요냐 아니면 일시적인지 잘 모르겠을 때 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수요가 있어서 이제 증설을 하겠죠, 물론. 네.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는 것도 그것도 어려우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나 이런데 마켓시어를 찾아보세요. 마켓이에요. 예. 그래서 증설하는 게 대규모 증설이어야 되고 예를 들면 생산 캐파가 100 정도 있는데 뭐 150, 뭐 200 이렇게 가는 회사들이 첫 번째 타겟이고요. 그리고 마켓시어를 봤을 때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지금 그런 상황을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올해도 60% 증설, 내년에도 60% 증설, 내후년에 30% 증설이 한 3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이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스판덱스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룰루레몬이라든지 이런 그 조깅해서 이제 요새 그 굉장히 여성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잖아요. 레깅스. 네, 레깅스. 그런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 효성이라는 그룹이 이 증설을 했어요. 한 그 거의 100% 가까이 증설을 2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거를 보고 샀어도 주가가 몇 프로 올랐냐면은 한 5배 정도 올랐어요. 작년에. 많이 올랐네. 예, 작년에 그래서 그 기사 보시고 샀어도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5배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계속 기사를 보셔야 되는 게 중국의 뭐 루이상동 이런 기업들이 경쟁 기업들이 똑같이 다 증설했어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증설이 끝나는 작년 8월부터 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거의 반토막 났죠.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말씀도 되는 거거든요. 증설 사이클이 왔다가 그게 끝나갈 때면은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이 빠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게 성장하는 산업, 기업을 찾아내는 건 결국 뉴스에서 우리가 증설과 관련된 네. 그 어떤 나오는 기업들의 뉴스, 그리고 그 기업만이냐 아니면 그 해당 섹터, 그렇죠. 산업군에 대한 어떤 이런 걸 조사해 보면서 네. 캐치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2차 전지도 사실 10배 올랐으면 다 팔아야 되잖아요. 5배 올랐어도 팔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은 그 자동차 회사들 2차 전지 EV 하는 회사들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새로 뭐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뭐 노스볼트도 그렇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그 셀 업체들도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데 양극재, 음극재 만드는 회사들은 많아지지가 않아요. 네. 딱 그만큼이에요. 화학 소재를 다루는 기업들은 갑자기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많아지는데 얘네들은 경쟁 기업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으니까 이제 증설을 선택한 거고 그 수요는 좀 장기적으로 이제 쭉 스프레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증설을 선택하지 않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대안을 가져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가격을 먼저 올리는 기업들이 또 많죠. 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증설하는 기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을 올리는 기업. 가격을 올리는 네. 기업. 가격 올리는 기업도 웬만하면 무조건 사셔도 거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가격에 올리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하나는 지금 보면 음식료나 뭐 주류처럼 원재료가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기업이 있고요. 초과 수요가 나가지고 뭐 명품이라든지 아까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가 훨씬 더 강력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되는 게 넷플릭스도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박살났잖아요. 그게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OTT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애플도 들어오고 뭐 아마존도 하고 다 들어오고 있는데 하다못해 쿠팡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함부로 가격을 올렸던 거죠. 경쟁자가 많은데. 네, 경쟁자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효과가 반감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 찾아야 되는 게 예를 들면은 농심이 라면 가격 올렸고 하이트진로나 롯데실성이 맥주 소주 가격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게 500원 올랐다고 해서 저희가 안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이 마진이 다 제대로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만 그냥 요약을 하면은 증설하는 기업 중에서 경쟁 마켓이 이제 3명 이상이 플레이어가 별로 없고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또는 증설 대신은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들. 여기는 무조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네. 이러한 기업들을 네. 우리가 찾아야 되고 네. 그리고 여기에 먼저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를 얻는 거는 이런 그 증설이라든가 말씀하신 몇 가지 요소들을 뉴스에서 보면 검색을 자주 해서 네. 거기에서 이제 투자 힌트를 찾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요거에 대한 매도 시점은 역시 이 산업에 대한 그런 피크아웃 뉴스들이 나오는 순간 네, 그렇죠. 네. 너무 증설이 됐다든가 경쟁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든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증설이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슬슬 빠져나와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이후에 뭐 델타 변이 여러 가지로 해서 진단 키트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급증을 하고 있어도 위드 코로나 갖고 이제는 다 풀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시젠이나 이런 기업들이 버티지 못한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피크아웃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을 깊게 하고 검색을 하다 보면은 여기가 되게 과열됐고 산업이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 멈추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거를 보시게 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책에서도 나오는 게 그 잘 추정한 매출은 잘 끼운 첫 단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 추정,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그 계산을 어떻게 잘 뽑을 수 있을까? 그냥 우리 FN 가이드, 우리 HTS에 나오는 거기에 예상 그 매출 추이, 그냥 그런 거 보고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인지. 네. 이제 만약에 그렇게 FN 가이드에 나오는 거 보면은 평균밖에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 뭐 그 숫자를 보시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매출이 20% 30% 증가하는 기업에서 놀아야 장이 빠져도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좋은데요. 매출을 추정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전방 산업에 대한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방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 1, 2등 하는 기업들이 제일
매출이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정성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설이라는 것들은 제일 강력한 매출을 성장시키는 요소고요. 매출이라는 게 뭡니까? 프라이스, 제품 가격, 그 다음에 Q, 생산량 이 두 가지의 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올라가도 매출은 증가를 하고요. 매출이 증가했을 때 이익률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익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이런 거는 가격을 인상한 기업이 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아냐라는 걸 봤을 때는 조금 거기서부터는 부지런하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힌트가 한번 FNF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FNF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 부분 중에 하나는 그 MLB라는 그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라는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네. 모자, 옷 이런 것들인데요. 중국에 매장을 열고 봤더니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 친구들은 이제 뭐 NBA라든지 MLB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데 그거는 뭐 기사에 많이 나오거든요. 기사에 나오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기업을 보면은 기업이 매장을 100개 있었는데 500개 늘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하는데 기사도 다 나와 있습니다. 1000개 늘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데 지금 한 500개 막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는 되게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지만 그 많이 투자했던 거는 100개인 매장이 500개까지 늘어나고 성장이 확 늘어나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다 매출로 반영이 될 게 눈에 거의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기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매장이 1000개까지 다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왜냐하면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밸류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 기간에서. 근데 주가들이 이제 뭐 우리가 보면은 셀트리온도 그랬고 뭐 이런데 이익은 사상 최고가라고 그래요. 이익은 전년 대비 사상 최대 이렇게 기사는 나요. 그런데 그거 투자하시면 안 되는 때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장률이 둔화되면은 성장률이 높을 때는 밸류에이션 50배 줘요. 근데 성장률이 10%로 둔화됐다고 치면은 세상 최대 이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코스피 밸류에이션 얼마입니까? 10배. 그러면 갑자기 50배 하던 걸 10배를 줘야 되면은 반토막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오는데 기사에서는 반토막이 나는 주가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실적 발표를 할 때 지금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이거를 그렇죠. 네. 집중해서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매도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바닥을 캐치하면 크게 먹는다라는 내용이 책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바닥을 캐치하면 어떻게 크게 먹을 수 있을까? 무슨 말일까요? 네, 이것도 조금 이제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기업 이익이 바닥을 아무리 탐방 많이 다녀봐도 쉽게 캐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되게 굉장히 버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증설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3, 4, 5년 때 조선업의 호황이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도 뭐 컨테이너 운임이 엄청나게 높았다가 지금 빠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도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 되면서 원재료, 철광석 엄청나게 수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엄청 뛰었고 배가 부족했고 그러니까 도크의 경쟁적 증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조선사 외에도 조선사가 10개가 넘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사 별로 없다가 조선사가 뭐 거의 50개가 넘었었습니다. 제가 중국 탐방까지 다 다녀왔었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그 증설이 많아지고 배가 많아지니까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조선사 중에 하다못해 대우조선도 거의 부도가 났던 거나 마찬가지고 성동조선 다 없어지고 중국에서는 조선사가 70%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 많이 닫았네요. 예. 그런 커다란 사이클을 지나고 나면은요, 거기서 줍줍할 것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조선사를 예를 들었지만은 해운업이 그러면은 작년에 왜 그런 주가 HMM이 왜 10배가 올랐는가? 그렇죠. 아니 경쟁자들이 다 문을 닫아서. 네. 한진해운은 왜 우리가 부도를 냈는가? 자, 그 HMM이요. 과거 20년 동안 낸 이익보다 작년에 더 많이 냈습니다. 작년 한 해에 7조 2천억을 냈어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영업이익 7조 2천억이면요. 한진해운 부도 날 때 한진해운 시총보다 높아요. 부도 나기 전에 시총보다. 그거를 몇 개를 잘못 부도를 냈더니
남은 애들이 독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운임이 많이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배가 없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낙수 효과들이 조선사한테도 올 수도 있죠. 지금 조선사는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거쳤으니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조선주들도 그 장기 월봉으로 보면 엄청나게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다시 이렇게 바닥을 그리면서 다시 원형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냐, 장기 추세로 상승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네. 후판 가격이 비싸서 안 돼, 네. 오히려 손해야 많이 팔수록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조선주는 수주를 보셔야 되지 실적을 보면 안 되고요. 네. 아, 수주. 네, 수주를 봐야 되는데 과거같이 큰 사이클은 안 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교역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보호무역주의로 바뀌고 있고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서 그냥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좋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LNG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뭐 석유화학 PC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약간 기업 간에 다 같이 가는 이런 산업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 주가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수주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7조 벌어가지고 그 돈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배를 발주해요. 해운사에서. 예, 해운사에서 그 많이 버는 HMM이 그 정도 벌었으면요, 뭐 그리스 선사들이나 다른 회사들은 더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 번 거 가지고 배발주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사이클은 바닥에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게 맞다. 근데 또 어떤 대시세를 예상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친환경에 대한 요구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선박도 전부 그 엔진을 좀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체 수요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럼 지금 떠 있는 물동량들 배 숫자 대비하면은 맞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된다. 이 논리를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포인트로는 좋은데 그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건 3, 4년 전부터 계속 애널리스트들이 레포트에 썼던 얘기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 배를 바꾸는 거는 그렇게 그 환경 때문에 바꾸는 물론 독해 들어갈 때 규제가 있긴 합니다만 천천히 바꾸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호재로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시장과 해당 주식을 가려내고 네. 어디에 들어가야 언제 사야 네. 이익을 더 크게 낼 수 있을지. 네, 알수 사이클이 있겠군요. 망가졌을 때 그때 사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역행하는 거잖아요. 네. 본능에. 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오르는 거, 지금 좋다고 하는 거를 사고 싶지, 지금 깨질 대로 깨지고 안 좋아 한 거를 사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돈 버는 투자자의 자질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 잘하려면 베팅력이 있어야 된다고. 네, 과감하게 실행력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